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산돌에 한 25년 폰트 디자인을 한 권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 내용은 좋은 글자를 알아보는 눈. 왜 눈이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비주얼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도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폰트를 글꼴을 알아보는 해안 굉장히 중요하죠. 디자이너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기초적인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누구죠? 자꾸 하셨지만 스티브 잡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왜 스티브 잡스를 내놨냐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세우면서 굉장히 폰트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That's actually something that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teve. Like asking for fonts for months. Everything we're talking about is conceptual. I'm sorry, typeface it isn't exactly a pressing issue. Everything is a pressing issue. If we want to make the vision for Lisa a reality, we got to put in the hours and make something. Yeah, but we have a hard date on this software, and I'm sorry, but adding pretty fonts is not going to change that. If you don't share our enthusiasm and care for the vision of this company, no, I'm not understanding. Get out. What? Get your shit and get out. You're done. What are you going to fire me? No! I already fired you! Why are you still here? 네. 폰트를 모르면 이렇게 잘릴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리드 대학을 중퇴를 했거든요. 근데 중퇴를 하고 나서 물론 중퇴 이유는 참 재밌긴 한데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부모의 돈으로 대학을 다니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양부모였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학교를 부모의 돈으로 다니는 걸 좀 창피해서 중퇴를 했어요. 중퇴를 하고 나서 공부를 했는데 뭘 공부를 했냐면은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라피, 글자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게 재밌을 것 같아서. 되게 재밌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애플을 창시하면서 폰트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 설파를 했죠. 그런데 그런 철학도 모르고 저렇게 나오니까 잘리게 되겠죠. 폰트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일단 저를 한번 소개할게요. 저는 이제 1996년도부터 폰트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 나온 것들이 제가 만든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지면에 있는 서체들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디자인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카드, 마이크로소프트, 중앙일보, 맑은 고딕 아시죠? 디폴트로 가야겠죠. 현대카드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력 발전소, 수력 원자력, 그 다음에 최근에 LG전자 로고 바뀐 거 아세요? 거기에도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 특히 LG자를 제가 만들었어요. 되게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스퍼라고 하거든요. 밑에, 여기 다리가 하나 있어요. 스퍼라고. 요거 하나 잘라내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회장부터 시작해서 관련자들을 다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LG가 선도 기업이라는 컨셉으로 세계를 선도한다.
그럼 폰트도 아니면 여기 있는 그 로고도 좀 선도스러워야 되잖아요. 굉장히 모던하면서 뭐 현대적인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오랫동안 그 디자인한 그 열심히 정말 온몸을 바쳐서 디자인한 게 이제 저기 삼성그룹 서체예요. 근데 발표를 안 해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면 한 10년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젊음을 다 바쳤죠, 그죠? 삼성그룹 서체가 참 재밌는 게 발표를 안 했는데 굉장히 메모드급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3개국이 합쳐서 서체를 만들었거든요.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삼성이 왜 발표를 안 했냐면 이제 발표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이거 사실은 이제는 밝혀도 된다. 왜냐면 이건 회장님이 이걸 지시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건 회장이 그 일본에서도 보고서를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보고서를 받는데 일본의 보고서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우리나라 보고서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질 차이가 나지? 근데 이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글꼴의 문제구나. 그래서 글꼴을 만들어라 지시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도 비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가지고 저희 이제 산돌이 이제 맡겨야겠죠. 그래서 한 10여 년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나눔 고딕 폰트 제가 이거 쓰진 않았는데 이게 나오네요. 어쨌든 나눔 고딕도 했고 지금 도로교통 표지판 이제 전국에 이제 깔려 있는 도로교통 표지판 특히 이제 제주도 가면은 제가 만든 서체로 아마 전체 도배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도로교통 표지판도 제가 만들었지만 그 제주도 서체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주도만 가면 온통 다 제가 만든 서체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집중해서 지금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오 시리즈예요. 산돌 네오 시리즈인데 지금 고딕 네오 산돌 고딕 네오 시리즈 1, 2, 3 그다음에 컨덴스드, 익스텐디드 막 계속 만들고 있죠. 그다음 명조도 만들고 있고. 잠깐 그 작업 내용을 여러분들 소개한다면 산돌 네오 시리즈는 이제 이거 두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어쩌면 두 가지의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뭐냐면 사용자 중심과 한글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쉬운 얘기인데 폰트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사용자 중심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용하시는 사람들, 소비자들 그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네네. 잘 안 보였습니다. 가독성이 좀 떨어지네요. 이 마스크 쓰니까 잘 안 들리죠? 들리나요? 네. 제가 세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산돌 네오 시리즈는 사용자 중심이라는 건 사용자들 위주, 사용자의 마음으로 이게 만드는 거를 사용자 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서체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만들고 나면 그냥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회사들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게 기간이 엄청 길어요. 폰트를 만드는 기간이 옛날에는 한 1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년 딱 지나면 어떤 트렌드와 모든 유행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자에 딱 맞추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글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미 우리 컴퓨터 안에는 어때요? 영문, 라틴권이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영문 프로그램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를 칠 때 사실은 그 키보드의 어느 원리나 모든 그 타이포그래피 환경들이 외국어에 딱 맞춰져 있어요. 특히 라틴에. 우린 변방인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인쇄 문화 자체가 일본에서 가져왔어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그럴 때 모든 그 뭐랄까 용어들 뿐만 아니라 환경들이
한글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오 시리즈 만들 때는 우리 한글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서 한글에 초점을 맞추자. 무슨 얘기냐면 한글을 먼저 만들고 나머지 부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글의 디자인이 결정이 되고 한글의 디자인에 맞게 영문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한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특수기호도 그렇게 만들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이 만든 한자에 우리 한글을 맞췄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굴림체 같은 거. 굴림이 원래는 이제 디나루체거든요. 일본말로. 근데 이제 디나루체에 맞는 한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굴림체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자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어요. 잠시 소개했고요. 그래서 영문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문을 그냥 돌아다니는 영문, 그 뭐랄까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그런 영문을 하나 가져와서 한국에 그냥 넣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덜 들고, 그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이런 거 넣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이 떨어지겠어요, 그죠? 주소서 넣었으니까 길거리에서 주소서 가서 넣은 거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영문은 아무래도 외국 사람 더 잘 만들겠죠, 영문권이. 그래서 잘 만든 영문을 저희가 직접 저희 돈 주고 라이센스를 사와서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한글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작자, 그러니까 디자이너, 영문을 디자인한 원작자, 원작자, 작자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원작자라니까 좀 부드럽죠. 원작자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렇게 한글화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얘가 나오는데 이 K 같은 경우가 좀 재밌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K가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약간 가독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진 게 훨씬 더 파란색 있죠, 파란색. 떨어진 게 훨씬 뭐 자기네는 좋대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붙는 게 좋다. 막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래서 가장 적정한 디자인을 고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자를 한번 보시면 우린 사가 공간이 이렇게 넓어야 사가 이제 크기가 어느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는 거죠. 되게 이 베이스라인도 안 맞고 서로 의견이 안 맞죠. 디자인은 같더라도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한글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드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니까 애플에서 사갔네. 애플에서 저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저희는 애플의 그 디폴트 서체에 들어가는 거를 나름 뭐랄까 꿈으로 생각해서 로망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애플이 디자인해놓고 뭐 총하잖아요, 그죠? 애플에 우리가 납품을 한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에다 많이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안을 콧뱅기도 안 끼더니 저희가 딱 멋있는 거 만들어 놓으니까 제일 먼저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애플의 디폴트 서체로 네오 시리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봉고디 만들었고요. 평창. 요것도 좀 아쉬워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평창 올림픽 할 때 다른 디자이너는 다 떴어. 뭐 예를 들어서 그 메달 디자이너, 그리고 패턴 디자이너, 뭐 이런 디자이너들은 막 이름이 오르내리고 막 다 떴는데 엠블럼 디자인하는 사람은 뜨질 않았네. 한 번도 불러주지도 않고, 그죠? 전 좀 뭐 제가 해서가 아니라 좀 억울했던 거죠. 왜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물론 욕도 많이 먹었죠. 저거 뭐 수수깡이냐 또 너무 얇다. 또 그다음에 뭐 어쨌든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제일기획하고 같이 했는데 중요한 건 제일기획이랑 같이 해서 그래요. 왜냐면 그때 하필이면
제이기랑 해서 이제 이 엠블럼이 선정되고, 그래 최순실 사건이 난 거죠. 최순실 사건이 났는데, 뭐, 제일기획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일기획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엠블럼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거죠. 다행히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제 얘기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배민에서 만든 폰트 시리즈예요. 제가 나름대로 역동성 있게 보여드린 건데, 자세히 보시면, 제 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쁘지 않아요. 되게 뭐랄까? 뭔가 부족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뭔데, 근데 되게 인기 많아요, 지금. 그, 뭐랄까? 사용자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서체?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현상이지? 우리는 조형을 엄청나게 잘 만들려고 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이 가독성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뭔가 서체를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데, 배달의 민족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브랜드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B급 감성이거든요. 브랜드 철학 자체가 B급 감성. 왜냐면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자는 거예요. 더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무한도전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까 B급 감성인데, 뭐 세련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막 좋아하고 또 거기에 동화되고 재밌어 하잖아요. 그죠? 이게 B급 감성인데 이걸 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잘 사용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세상에 나쁜 폰트는 없구나. 난 그동안은 이게 좋은 폰트를 만들려고 너무 애를 썼거든요. 아까 1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삼성 같은 거는. 삼성 서체 같은 경우는 일본까지 다녀오고, 일본에서 그 폰트 만드는 거를 배워오고, 또 트렌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게, 조형의 그 폰트의 역사까지도 계속 유럽까지 가서 이렇게 연구하고, 얼마나 그 공을 들여서 그 글자 하나 좀 이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힘을 썼는데, 누구는 홀라당이라니까 좀 이상하고, 이게 배민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 시도가 야, 좀 B급 감성이면은 폰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드는 게 좋겠다. 처음 만들어 본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게 베테랑 디자이너가 붙은 게 아니고 처음 그 폰트라는 걸 만져본 사람이 이걸 디자인한 거예요. 물론 이제 어색한 게 많겠죠. 그 어색함이 바로 뭐랄까 키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20 몇 년을 했지만 제가 깨달은 건 하나는 세상에 나쁜 폰트는 없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그 서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체가 아까 처음에는 좀 말이 좀 틀리죠. 처음에 서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서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컨텐츠의 이 폰트가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한 서체가 좋은 글꼴이다.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글씨는 뭐 어떤 법칙에 의해서 딱 이거다가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 하실 때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자기 서체로 고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니까, 자기가 그 폰트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으니까 그 폰트만 주구장창 쓰시는 분 계세요. 물론 나름 개성이에요. 그죠? 개성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콘텐츠라는 거죠. 그러면 그 컨텐츠를 살려주는 것은
어떤 글꼴이냐.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년간 연구한 결과로는 이걸로 함축할 수가 있어요. 사용성과 경험 디자인이라고 이제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성과 경험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사용성은 1시간, 경험 디자인도 1시간. 이렇게 해서 2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진짜 1시간을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쓰여지는 상황을 고려한 디자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디자인할 때 이 디자인이 실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용성을 연구하는 거죠. 폰트도 도구거든요. 도구라는 건 사용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경험 디자인의 시대예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얘기 맞아요. UX, 그죠? UI, UX, UI를 넘어서 UX로. 또 그 다음에 감동을 넘어서 경험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감동을 넘어서 경험이라. 그러니까 경험, 어떤 새로운 경험을 주느냐, 어떤 소비자들한테 그런 어떤 새로운 느낌이라고 하죠. 느낌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산다고 쳐봅시다. 자동차 사본 적 있나요, 혹시? 어쨌든 나중에 자동차를 살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사는 이유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데 요즘은 더더욱이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를 살 때 뭐랄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동차를 산다는 거죠. 나는 뭐랄까? 나는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뭐랄까? 막 이렇게 좀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내 수액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를 산다는 거죠. 뭐 그냥 이동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부분 물건 사는 것도 어때요? 그 물건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 물건이 나를 어떻게 보이게 할까? 아니면 그 물건이 내 자아와 어떻게 맞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경험 디자인을 무시하고는 안 된다. 이거를 제가 이제 한 말로 줄였어요. 이렇게 리얼리티 디자인이라고. 어렵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면 기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까 사용성은 뭐죠? 실제 쓰여져 있는 상황을 고려한 디자인이라는 거. 자, 한글이 사용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그 사용성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한글 디자인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최종호 선생님이 이 디자인하는 게 위쪽이고 저희가 디자인한 게 아래쪽이에요. 달라진 게 없죠. 그죠? 달라진 게 없는데 최종호 선생님이 만드신 이 한글보다 저희가 만든 한글이 훨씬 사용성이 떨어져요. 더 발전하는데 왜 그럴까? 발전하는데 이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이때는 손수 다 그렸거든요. 저렇게 펜으로 손수 그렸지만 니콘이라는 이 큰 카메라가 있어요. 니콘으로 이렇게 이 작은 글자를 계속 보면서 이 공간들을 다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피규어 앞에 있는 이 글자만 디자인한 게 아니라 이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글자는 원래 디자인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디자이너는 그 스페이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보죠. 항상 백그라운드를 보고 못하는 디자이너는 피규어만 보죠. 그 편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피규어 앞에 있는 얼굴만 보는 거죠. 이분은 디자인하면서 어때요? 벌써 틀리죠. 공간들을 보고 이걸 정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렬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공간도 잘 맞고 아주 균형 있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 컴퓨터로 옛날 처음에 만들었던 컴퓨터거든요.
이걸로 최종원 선생님이 만든 거를 한마디로 베끼는 거죠. 뭐 모르고 그걸 모르고 이제 베끼는데 배치를 막 이렇게 한마디로 따붙이기를 하는 거죠. 따붙이기를 했는데 이런 공간들의 섬세한 거를 모르고 그냥 모양만 똑같이. 그러니까 써보면 어때요? 글줄이 안 맞는 거죠. 아니면 공간이 안 맞든지. 이런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그 디자인하면서 많이 얘기 들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뭐가 문제냐 도대체. 왜 그렇게 오히려 이렇게 폰트가 사용하기에 이게 불편하냐? 여러분 불편한가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불편할걸요? 되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폰트 쓰는데 여러분 뭘 모르니까 그런 거고 좀 더 쓰시면 폰트 쓰는데 되게 불편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죠. 이 네 가지 때문에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싸가지라고 했어요. 이 싸가지가 문제다. 첫 번째는 한글 창제 제작 원리에 맞지 않게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쓰면은 굉장히 사용성이 높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세종대왕께서 진짜 천재예요. 그리고 디자이너예요.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잔재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잔재가 뭐가 있냐면 한자 위주의 인쇄 문화가 아직 잔재해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 쓰기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한자랑 틀리거든요. 태생상 틀려요. 틀린데 그 한자 문화에 그냥 고스란히 우리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컴퓨터 OS 뭐예요? MS에서 만든 거, 애플에서 만든 건 뭐 다 어디예요? 라틴 계열, 영문권이잖아요. 영문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타이포그래피나 이 전체 그리드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영문에 맞춰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또 할 거고요. 네 번째 마지막은 아까 사용자 위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건 우리가 잘못인 건데 폰트 디자이너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써라 이런. 근데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폰트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폰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면 여러 번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환경이었다. 이 싸가지가 문제다. 그럼 내가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한글 창제 제작 원리에 맞지 않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영문은 보여요. 영문은 이쁘죠. 그죠? 그냥 막 쓰면 이뻐요. 그래서 T 같은 데 이렇게 자꾸 영문 쓰잖아요. 그죠? 요즘에 좀 나름의 멋으로 한글을 많이 쓰긴 하지만, 한글 들어간 것보다 확실히 영문 들어간 게 더 이쁘죠? 여기 또 있네요. 저기도 있고. 네. 어쨌든 영문이 앞에 딱 있는 게 낫죠. 한글보다. 그죠? 그건 왜냐? 이런 라인이 잘 맞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영문이 이쁜 이유는 라인이 잘 맞아요. 우리도 뭐요? 어때요? 우리도 우리 모습도 라인이 잘 맞으면 이쁘잖아요. 그죠? 아니면 어떤 것도 라인이 잘 맞으면 이쁘죠. 그 아름다움은 어떻게 보면 라인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문은 라인이 잘 맞아요. 근데 한글은 라인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희 디자이너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게 이 라인을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종대왕께서는 사실 처음에 만들 때 어때요? 세로 쓰기로 만든 거거든요. 가로 쓰기가 아니라 세로 쓰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기둥을 오른쪽에 딱 이렇게 놓으시고 그 기둥대로만 가면 베이스 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세로 쓰기 글씨가 훨씬 더 이쁘죠. 그죠? 어때요? 라인이 보이죠? 라인 치지도 않았는데 라인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이거 세로 쓰기를 갑자기 어느 날 가로 쓰기로 바꿨잖아요.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사용성이. 이거는 엄청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개발한 게 뭐냐면 빨랫줄이라는 사체예요.
윗줄이 쭈루룩 맞추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최종호 선생님이라는 그 디자이너는 그분도 천재이신 게 라인을 어떻게 맞췄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라인을 맞춘 거예요. 우리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라인. 뭐냐? 무게중심 라인. 모든 사물에는 무게중심이 있거든요. 그 무게중심을 가지런히 나열하면은 베이스라인이 되겠더라. 그래서 어때요? 그 명조가 어때요? 가지런, 어머, 삐뚤삐뚤한데 글씨 많이 써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지런하죠. 그죠? 근데 두 번째는 한자 위주 인쇄문화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근대식 활자를 만든 것이 여기 요코하마 성당 지하예요. 제가 사진 찍어서 좀 안 이쁘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 지하에서 찍었어요. 이 지하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지하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새 활자가. 그 일본의 요코하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일본의 그 인쇄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요코하마에 가면 인쇄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걸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 역이든, 그 항만이든 온 동네가 의외로 예, 그 타이포그래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인쇄문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 위주의 글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자는 어때요? 그냥 네모 깍두기 안에 꽉 채우면 되거든요. 근데 한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글은 받침이 있다가 없다가, 가로로 놓였다가 세로로 놓였다가, 이게 다양하거든요.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한글에다, 한자에다 딱 맞추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한구의, 근데 여기 또 뭐 떨어진 것 같죠? 미래도 떨어진 것 같고, 공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감을 없애기 위해서 예전부터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자간을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간을 쓰는 나라는 우리뿐이 없어요. 영문, 여러분 영문 마이너스 자간 넣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붙겠죠. 막. 떡이 되겠죠. 그죠? 한자 붙여봐요. 큰일 나죠. 그죠? 근데 한글은 벙벙하니까, 공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자간 쓸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게 무슨 기술인 것처럼. 그래서 후배들한테 잘 안 가르쳐 주죠. 자기 마이너스가 몇 쓰는지 절대 안 가르쳐 줘요. 저희가 옛날에 디자인 하우스에 그 전용 서체를 만들어 줬는데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마이너스 자간 얼마나 쓰는지. 마치 그 영업 비밀처럼.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한자와 한글은 구조가 달라요.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디자인되고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아쓰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에서는 이 모아쓰기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와. 왜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퍼즐이거든요, 퍼즐. 저는 이제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약간 흥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머리가 좋냐?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좋다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왜 머리가 좋냐? 저는 한글을 써서 그렇다. 자, 한번 세계에서 좀 머리가 좋다고 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뭐 노벨상 제일 많이 받고 한 민족들 있잖아요. 유태인이라고, 유태인. 아세요? 유태인들? 나라는 작은데, 세계 노벨상을 대부분 석권한 나라가 유태인이잖아요. 유태 민족들이 머리가 좋아요, 되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그 히브리 문자를 보면 그게 난수표예요, 난수표. 우리 눈에는 그게 아무리 히브리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게 난수표처럼 돼 있어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 머리가 그래서 좋을 수밖에 없어. 우리도 한글 봐요. 한글이 이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막 퍼즐처럼 조합하는 건데
우리 머릿속에 이미 퍼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 탁탁탁탁 맞춰갖고 한글을 읽으니까. 그래서 난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자, 한글을 디자인할 때 제일 중요한 글자가 두 개예요. 왜냐면 이거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모듈. 요런 패턴으로 요게 기본된 패턴이고 요 패턴으로 이런 많은 패턴들이 만들어져요. 파생이 돼요. 맘과 몸.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응? 그죠?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맘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글도 맘과 몸으로 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한글 디자인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신기하다. 나도 디자인하면서 제일 기본자가 이게 맘하고 몸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머지 글자가 되거든요. 근데 한자는 안 그래요. 한자는 이 12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종자라고 그러거든요. 왜 종자를 먼저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엘리먼트 있잖아요. 서체에 들어가는 엘리먼트는 이 영자에 다 있어요. 점 있고요. 기둥 있고요. 부호 있고요. 비침 있고요. 이 엘리먼트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이걸 그리면 모든 엘리먼트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복잡한 글자예요. 이게 가장 복잡한 글자니까 이 글자를 만들면 이보다 더 복잡한 건 없겠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이 제일 많은 거, 부가 제일 많은 거, 그죠? 부가 제일 많은 거,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두꺼운 거, 그 다음 속공간,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는 이 12자를 만들고 나서 종자를 만들고 나서 이제 한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한자를 만드는 방식하고 한글을 만드는 방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리다. 그리고 이제 로마 위주의 디지털 시스템 세 번째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글자를 쓰면 공간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자간들이 다 달라요. 근데 영문은요, 재미난 게 커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커닝 아시죠? 그래서 T자를 보면 어때요? T자 안으로 싹 이렇게 들어가죠. 그 빈 공간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공간들이 제대로 이렇게 막 꽉꽉 채워지는 거죠. 동영상으로 내가 만들긴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핀이 나갔어요. 서체가 바뀌었나 봐요. 이렇게 A와 T가 만났을 때 이렇게 싹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그걸 커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컴퓨터가 들어와서 된 게 아니고 이미 몇백 년 전에 활자가 있을 때부터 그렇게 됐다. 왜냐면 활자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정네모로 만드는 게 아니라 A는 세모, T는 역세모 이렇게 만들면 A가 T가 만날 때 저 안으로 쑥 들어가겠죠. 근데 이 같은 경우면 못 들어가죠. 저렇게 디자인을 한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쓰실 때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문장부호가 영문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만들면은 무슨 보고서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타이포그래피 자체가 엉성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장 부호가 영문 위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여기 세미콜론 콜론을 보세요. 되게 작죠. 왜냐면 세미콜론 콜론은 소문자에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보는 키보드에 있는 그 콜론과 세미콜론은 소문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우리나라식의 큰 따옴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큰 따옴표는 이렇게 돼 공지가 있잖아요. 그죠? 라든지 또, 뭐, 물음표 같은 것도 뭔가 이렇게 좀 작고, 그러죠. 왜냐면 베이스라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문 베이스라인에 맞춰져 있죠. 다시죠, 이게? 그러니까 마침표도 영문 베이스라인에 맞춰 있기 때문에 뭔가 한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하고 한번 맞춰봤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디자이너는 이렇게 대치를 시켜줘요.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은 이 대치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중요 편집 프로그램,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대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키보드에 있는 위치에 있는 따옴표가 아니지만 일부러 한글을 위해서 대치를 해주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너무 정서가 다르죠? 이 물음표의 정서가.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키보드 보세요. 키보드 보면 이건 카렛이라는 기호인데 우리는 쓸 일이 없어요. 영문에 삽입 문자를 삽입할 때 넣는 건데 우리는 음절로 돼 있잖아요. 이 카렛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없어서 어떻게 해요? 웃는 표시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적응한 거예요. 엄청 잘 적응하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하이픈이라는 거예요. 영문을 행이 넘어갈 때 글자가 반쪽이 나면 안 되잖아요. 못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픈으로 연결됐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이픈인데 우리는 지금 저거 뭐 쓸 일이 없죠. 우리는 음절로 완벽한 음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행이 넘어가더라도 잘릴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는 그냥 마이너스로 쓰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거 꺽쇠가루라고 생각하는데 꺽쇠가루가 아니라 부등호죠. 실제로는. 그래서 너무 그 꺽쇠가루처럼 쓰기 때문에 저희 디자이너도 이게 이제 부등호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원래 부등호는 좀 좁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약간 중간치로 그려요. 괄호로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벌리죠. 좀 입을 더 벌려서 디자인하죠. 근데 원래 그렇게 디자인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름대로 적응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문은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라 쓰는 재미가 있죠. 자기 디자인에 맞게 얼마든지 골라 쓰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그렇지가 않다. 라이트, 미디움, 볼드 이렇게만 해줘도 감사하죠. 그죠? 한 가지의 뭐 굵기와 한 가지의 스타일만 패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가 되게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영문은 보면은 컨덴스도 있고 뭐 익스텐드도 있고 이 폭에 따라 글자 형태를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한글은 그런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어떻게 쓴다? 확 줄여서 쓴다. 뭐 90%, 장 90% 이렇게 쓴다든지, 80% 쓴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형태가 이 기억을 보면 이 정상적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장을 주면 이렇게 여기 목이 이렇게 간들간들해지고요. 나팔바지가 되는 거죠. 그 형태가 깨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나가다 길거리에다 보면 이게 찌라시라고 하잖아. 그럼 광고들 보면은 어쩔 때 보면 막 글씨가 왕창 깨져 있죠. 조형 자체가 그런 이유이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종이 시대에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 다양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 싸가지라고 했죠. 이유 때문에 서체를 쓰는데 불편하다. 그죠? 그러면 이 불편함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결 방안은 제가 이제 또 네 가지니까 네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대로 의도한 대로 디자인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쓰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의도하신 대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세종대왕께서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죠. 그죠? 자, 세종대왕의 업적은 한글에 대한 그 위대함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얘기하면 오늘 밤 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 매뉴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자, 여러분 모든 디자인물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샀다. 그럼 뭐가 따라오나요? 매뉴얼이 따라오죠. 보증서 같은 매뉴얼 같은 게 따라오잖아요. 읽지도 않지만. 근데 대부분 보면 전자제품이나 무슨 디자인물을 사면 그 매뉴얼이 있어요. 사용 방법도 있겠지만 그 매뉴얼에는 뭐가 있냐면 누가 만들었고 무슨 의도로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 이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세계의 어떤 문자보다 한글은 이런 매뉴얼이 남아있네요. 한자 매뉴얼이 남아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더 웃긴 거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면 신조어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드에 카자가 없는 거예요. 카드가 새로 나왔는데 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카자 쓰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건 영문으로 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자기 그 중국어에는 그게 없으니까 윗상자 아래 하자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드 같은 거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긁잖아요. 그러니까 윗상자 아래 하자를 합친 거죠. 그게 카드 카자예요. 이렇게 새로운 글자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러면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근데 한글은 완전한 글자예요. 완전한 글자죠. 모든 말, 모든 소리를 다 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매뉴얼이라는 게 뭐냐면, 훈민정음이죠. 해례본. 그게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 거기 아주 우리 현대적인 디자인의 철학이 담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훈민정음 이 말 자체는 뭐냐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거예요. 백성 뭐예요? 타겟이 정확하다는 거죠. 우리 타겟팅 하잖아요. 타겟 소비자 타겟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음 바른 소리 제작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컨셉이 들어가 있죠. 우리 흔한 말로 컨셉과 타겟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니까 좀 현대적인 것 같죠, 확실히. 그리고 또 뭐냐면 중국과 달라. 아까 지금 한자랑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말도 다르다는 거죠. 중국과 다르다. 무슨 얘기예요? 디플런트. 차별화하다는 거죠, 차별화. 그죠? 그리고 사람마다 쉽게 배울 수 있게. 그렇죠? 사람마다 하여 수빈이겨. 쉽게 배울 수 있게. 쉽게 접근한다. 뭐예요? 이게 UX 디자인이에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죠? UI, UX잖아요. 요즘 화두가 되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편의 사용코자. 사용함에 편리하게. 이 얘기는 뭐냐면 현대식 디자인 모더니즘을 얘기하고 있죠. 이 해례본에 잘 살펴보면 요즘 용어들이 다 나와요. 대단하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진짜 디자이너였네? 아니었나 한번 더 볼까요? 또 보면 재밌어요. 자, 이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고 저는 사람인데 처음에 글자를 만들 때 세종대왕에서 고민한 게 있어요. 정말 고민한 거. 아마 이거 책에 나와 있지 않은데 실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쓰게 하는 거예요. 뭐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뭐 머리 좋으니까 얼마든지 훌륭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백성들이 안 쓰면 그만이잖아요. 그때 막 그렇게 막 상소 올리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거는 그 양반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고 여자들이만 쓰는 언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그 반대를 많이 했죠. 기존 세력들이.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거 만들 때 제일 그 고민했던 게 과연 내가 이 글을 만들면 백성들이 쓰겠냐 라는 거죠. 자, 근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그 드라마나 뭘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막 노래를 가르친다든지, 그 하층민에게도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문서에도 보면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한자를 쓰는 이유가 그때 시절 때 한번 그때 시절 때로 돌아가 봅시다. 한자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빨리 얘기하면 한자를 쓰면은 출세할 수 있어요. 그죠? 과거급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자를 쓰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돈 버는 법이나 무슨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우리 정보로 돈 벌잖아요. 그죠? 정보가 가치니까. 그때도 정보가 가치죠. 농사 짓는 법이 한자로 다 돼 있으니까 농사 짓는 법을 딱 알아야 이제 농사 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학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학문 자체가 한자로 돼 있잖아요.
출세할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응? 또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가문을 이어갈 수 있어요. 왜? 아버지의 아버지가 한자를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쓰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려면 한자 써야 되죠. 출세하려면 한자 써야 되죠. 그죠? 아버지 자식으로 남으려면 한자 써야 되죠. 그러니까 한자는 당연한 거예요.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야, 그럼 너 만들어봤자 사람들이 쓸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근데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이거. 한글 창조, 그러니까 우주의 이치를 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유전이거든요.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썼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다. 그리고 문화 자체가 한자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 이거는 유전적 요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들이 내려준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쓰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조상보다, 유전적 요인보다 더 큰 상위 개념으로 한글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유전보다 더 상위 개념은 뭔가요? 나를 낳게 한 것보다 더 큰 원리는 뭔가요? 모든 세상을 만든 원리인 거죠. 그죠? 그게 우주의 이치인 거죠. 그죠? 우주의 이치로 한글을 만들면, 우리 우주의 이치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쓰겠죠. 그래서 우주의 이치를 여기다 담은 거예요. 그냥 담은 게 아니라. 우주의 이치는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음양으로. 자, 이게 어떻게 디자인에 들어갔냐면, 자, 모음, 아까 얘기했죠? 모음 요 곁줄기라고 하는데, 이 곁줄기는 사실은 동그라미, 점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변해서 어떤 획이 됐지만, 옛날엔 점이었죠. 이 점은 뭐를 상징한다? 태양을 상징하죠. 태양을 상징하는데, 사람은 서 있으니까 기둥이에요. 사람은 기둥, 땅은 평평하니까 부. 우리 이제 디자인으로 봤을 때, 자, 사람의 오른쪽에 점이 있어요. 같은 경우. 그죠? 그러면 어때요? 사람의 오른쪽에 점이 있다? 그건 태양이 오른쪽에서 뜨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걸 얘기해요. 양의 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밝다, 노랗다, 파랗다. 다 양의 음이에요. 음양으로 봤을 때는 다 양인 거죠. 되게 밝잖아요. 그죠? 따뜻하죠. 그래서 그 점이 어때요? 그 태양이 이제 그 중천에 떴어요. 오같이. 중천에 뜨면 어때요? 소리가 돋다, 솟다, 높다, 오르다. 가장 양의 기운이 가장 꽉 차 있을 때요. 그죠? 오르다니까. 그래서 해가 졌어요. 해가 지니까 왼쪽에 오겠죠. 그래서 발음 나는 거죠. 발음 나면 어둡다. 여러분 모든 발음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여러분의 모든 그 말 자체에 발음이 양과 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둡다, 누렇다. 같은 파랗다하고 이 퍼렇다하고 어때요? 감이? 다르죠. 퍼렇다가 뭔가 의선하잖아요. 그죠? 음의 기운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해가 떨어졌어요. 해가 떨어지면 어때요? 땅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땅 밑에 있으니까 묻다. 뭐 울다. 눕다. 숨다. 다 어때요? 감춰지고 굉장히 음의 기운이 의선하잖아요. 그죠? 모음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모음이 음양으로 해서 디자인이 이렇게 된 거죠. 세종대왕이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미 그때. 그리고 또 어땠다? 우리의 모습을 닮았다. 한글은. 똥자 한번 볼까요? 뭐가 닮았죠? 그런데 뭐 엉덩이 두 짝에 뭐가 떨어지고 있죠. 그건 뭐예요? 엉덩이 두 짝에 떨어지는 게 뭐죠? 똥자예요.
그죠? 신기하죠? 저만 그런가요? 자, 산은 어때요? 산이 삐죽삐죽하잖아요. 그죠? 산? 그 쾅자 하면은 굉장히 터지는 것 같죠. 근데 재밌게도 외국의 영문은 이 쾅을 대신하는 게 뱅이에요. 근데 뱅에 그런 느낌이 없어요. 쾅처럼 이렇게 터지는 느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쾅 터지는 느낌을 넣어야 돼. 이런 걸 넣어야 아 이게 터지는구나 이렇게 눈으로 봐도. 근데 우리는 눈으로만 봐도 꼭 소리를 안 내더라도 그죠? 쾅자의 느낌이 나죠. 꽃자 보세요. 꽃자. 꽃자가 제일 화려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프 디자이너도 꽃자로 막 디자인을 많이 하거든요. 꽃처럼 생겼잖아요. 꽃이.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자, 이게 왜 더 신기하냐? 우리 물자를 한번 볼까요? 물이 어때요? 물 이렇게 입으로 먹죠. 입구자잖아요, 이게. 그죠? 미음이긴 하지만 저 미음이 입술음이거든요. 소리를 낸다 해서 미음이 입술음이에요. 입술에 물을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흐르겠죠, 그죠? 이게 물이에요. 또 몸이 어때요? 머리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밑에 하체 있고, 이게 몸이에요. 손 있고, 이게 몸이에요, 그죠? 소리인데 소리를 그냥 음절로 만든 건데 어떻게 상형 문자도 아닌데, 그죠? 상형 문자 아닌데 신기하죠? 자, 먹는 거 보세요. 먹다 우리말에 먹다 입이 있죠. 내가 입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야? 밥상이죠. 밥상에서 뭐 들어가죠, 이렇게. 이게 먹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상형 문자가 아닌데, 그죠? 음성 문자인데. 자, 더 재밌는 거는 저 글자예요. 이 글자의 이 글자가 글이다, 그림, 긋다, 어원이 글자예요. 저 글자를 보시면 어때요? 이게 그 이빨 소리거든요. 이 소리, 치음이라고 그랬죠. 이빨이 어떻게 해요? 딱딱하죠, 되게 날카롭죠. 어때요? 우리가 그 벽에다가 이렇게 딱딱한 걸로 그었던 거예요. 이게 어원이 돼서 글이 되고 그림이 되고 또 긋다가 되는 거예요. 이 뾰족한 걸로 이렇게 그었어요. 이게 발전해서 긋기만 한 게 아니라 뭘 써내려갔어요. 그게 글이에요. 그죠? 써내려갈 때 우리 이렇게 써내려가죠? 그게 글이에요. 아까 먹자 얘기했는데, 자,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먹는 거죠. 근데 입으로 나가는 건 뭐예요? 입으로 나가는 건 말이죠, 그죠? 어때요? 밖으로 나가고 있죠. 입에다 나가고 있죠. 저만 신기한가요? 이거 우리 세종대학교에서 정말 엄청난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만들면 돼요, 저희는. 주어진 대로. 자, 그리고 주어진 대로 만들면 되는데, 한글의 원리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 가획의 원리라는 거예요. 가획이라는 거는 뭐냐면 획을 더하다. 획을 더할수록 음이 더해져요. 세상에 어떤 글자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소리가 소리를 표현한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니은에다가 획을 하나 더해요. 그러면 니은에다가 획을 하나 더하면 디귿이 되잖아요. 그죠? 니은보다 디귿이 음이 어때요? 한음 더 세져요. 그래서 디귿에도 또 획을 하나 더 거요. 그럼 한음 더 세져요. 그래서 티읕이 되는 거죠. 티읕에다가 또 획을 하나 더 거요. 그러면 쌍띠귿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음이 점점 세져요. 이게 가획의 원리거든요. 근데 영문을 한번 볼까요? 영문은 N하고 D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D와 T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냥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더 재미난 거는요, 이 미음이에요. 자, 미음은 뭐라 입술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입에서 나오는 소리,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 입술을 닮았죠? 근데 보세요. 한 획을 그으면 한 획이 더 더해지면 음이 더 세진다 그랬죠. 미음에서 더 세진 게 비읍이거든요. 비읍인데 발음이 위로 올라가요. 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피읍 한번 해요. 피 하면 옆으로 탁 터지죠. 응? 옆으로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피읍 이렇게. 이 획 하나 더하는 것도 그냥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 때 저희는 니은과 미음을 먼저 만들어요. 아까 망과 몽을 먼저 만든다고 했잖아요. 미음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렇게 해결이 돼요.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가액의 원리가 있다. 이건 어려운 거긴 한데 우리가 글자를 읽을 때 요 중심아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어요. 거기에 무슨 상이 들어와야 읽게 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두 개잖아요. 그죠? 눈이 두 개에 겹쳐진 요 부분. 이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글자가 들어가야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단어가 들어가면 가장 좋은 가독성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논문을 제가 발췌해 왔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는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그렇게 만들면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디자인 원리예요. 디자인 원리인데 휴게형 그라운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최종원 선생님은 글자를 만들 때 공간을 생각하고 만든 거거든요. 이 피규어만 이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까지도 다 계산하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디자인할 때 이 피규어보다는 그라운드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인지 요소를 개발해야 돼요. 가독성을 높이는 것 중에 한 방법은 자 한번 볼까요? 굴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디자인이. 굴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숫자 1이에요. 이게 소문자 L이고 이게 대문자 I예요. 그 다음에 이게 0이고 이게 영문 O예요. 힘들어. 그죠? 저도 이거 보고 한 거거든요, 지금. 인지 요소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헷갈리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맑은 코드 저희가 이제 만든 건데 이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은 확실히 일처럼 보이죠. 그죠? 소문자에 대문자 I. 이렇게 인지 요소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게스탈트 법칙이에요. 게스탈트라는 건 형태 법칙이거든요. 형태란 뜻이거든요. 형태 법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접의 법칙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기억처럼 보이는 건 기억처럼 보이죠. 기억처럼 보이는 건 공간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얘랑 연결되지 않고 공간을 충분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스탈트 법칙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가져온 거죠. 연속성의 법칙, 그 다음에 저기에는 탈자가 없어요. 탈자가 없지만 탈자처럼 보이죠. 그 프랍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오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진다. 사용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스페이스에 대한 설계예요. 이거 우리 디자이너가 꼭 필요한 건데, 그리고 여러분 편집을 할 때나 아니면 서체를 다룰 때 이 원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단순한 원리인데 법칙은 아니에요. 법칙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데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보세요. 글자 하나를, 이게 그리드 시스템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그리드 시스템인데 글자 하나를 일로 보는 거예요. 일로 보고
저기 띄어쓰기를, 그러니까 행간을 처음에 행간을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일하고 가장 뚜렷하게 이렇게 구별되는 게 뭐예요? 2분의 1이거든요. 뭐 약간 좀 뭐 커지거나 작아졌으면 혼돈이 올 수 있는데, 가장 극명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2분의 1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는 이제 그보다 또 극명하게 또 나눌 수 있는 방법은 3분의 1이에요. 또 무슨 공간이 필요하면 또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디자인할 때, 글자가 놓여질 때, 본문이 놓여질 때는 항상 그런 여백에 대한 그리드를 삼고서 글자를 일로 놓고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편집을 하면 가장 좋은 편집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편집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질서거든요. 하이어라키. 질서거든요. 뭐든지 이 하이어라키를 잘 잡아야 됩니다. 뭐가 제일 잘 보이고 뭐가 안 보이고, 이런 그 시각적 체계라는 거죠. 시각적 체계를 잘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디자인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한글에 또 특이하게 아까 세로로 쓰다가 가로로 바뀌는 바람에 디자인이 꼭 체크돼야 될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둥의 위치예요. 기둥의 위치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디자인 해버리잖아요. 가운데 놓고 그냥 약 같은 거를 그냥 글자를 중심에 놓고 그냥 정중앙에 놓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예약 녹화 띄어쓰고 를 하 띄어쓰고 쉬려면, 이렇게 홈 메뉴에서 채널 편집과 현재 시간을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읽는 식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바로 정확하게 디자인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 어때요? 약간 약자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예자는 오른쪽으로, 예자는 왼쪽으로, 약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디자인해야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디자인이 해결됐죠. 공간들이 해결됐죠. 이런 스페이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하나의 기억도 한 30몇 개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기억의 형태가 엄청 많아요. 이런 형태들의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굵기도 다양해요. 한 글자에 굵기가 저희 한글은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굵기 대비가. 근데 한자는 10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점점 복잡해질수록 점점 얇아지겠죠. 그런 원리들을 넣으면 되겠고, 또 근데 시각적 보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는 시각 중심하고 실제 쟀을 때 시각 중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동력동자를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어때요? 예를 밭전자를 한번 더 볼까요? 밭전자를 보면 밑에가 더 넓어요. 그 다음에 왼쪽이 더 좁고, 왜냐면 우리가 보는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재는 거하고. 저렇게 디자인했어야 중심에 맞았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자를 디자인할 때 한번 겹쳐볼게요. 제가 늘자의 받침하고 초성하고 사실은 받침이 더 크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게 시각 보정이라는 거죠. 자, 영문을 한번 볼까요? 영문이 극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글자를 뒤집어 봤을 때 어때요? 정상일 때하고 뒤집어 봤을 때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뭐 시각 삭제라든지 잉크 트랩을 쓴다든지 이런 보정 기술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거는 한글을 자세히 보면 외곽, 형태 외곽에 형태는 강조하고 형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런 빨간 부분은 최소화하고,
약하게 보이게 하고 바깥쪽으로 흐르는 거는 강하게 보이게 하고, 그러면 원자가 자소가 분리되지 않고 원자가 하나의 글자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디자인할 때 아니면 그림을 그릴 때 외곽을 진하게 하고 안에 있는 어떤 그 모양들은 약화시키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하나, 둘, 셋, 네 마리가 딱 보여요. 근데 만약에 외곽 라인을 강조를 안 했으면 저 강아지 네 마리인지 헷갈릴걸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데생을 할 때도 외곽 라인은 아주 강조, 그 액센트라고 그러죠. 액센트 줄 땐 주고 풀어줄 땐 풀어주고, 이렇게 이제 그런 그림을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어때? 근육이 막 살아있는 것 같죠. 그렇게 한글에도 적용한다는 거죠. 외곽은 진하게, 속에 있는 획은 약하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용성에 대해서는 이건 아주 굉장히 테크놀로지한 부분인데, 힌팅 같은 보존 기술을 쓰면 돼요. 힌팅은 뭐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갖다가 이렇게 정교하게 디자인을 하지만 사실 LCD 창은 그 한계가 있거든요. 픽셀로 한계가 있어요. 픽셀에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디자인해도 화면에는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힌팅이라는 거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강제 보정이거든요. 강제 보정을 하면 저렇게 갈자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갈자가 이제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나온다는 거죠. 힌팅이라고 그랬죠. 어때요? 근데 힌팅의 재밌는 것 중에 사람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는 멍청이에요. 그러면 걔는 뭐 주는 대로 그냥 하는 뿐이지 사실은 멍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글자를 알아보는 건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활자를 오토 힌팅으로 했어요. 저희가 이 활자를 오토 힌팅 했을 때 이게 최선이에요. 얘가 최선이야. 컴퓨터가 할 때는 얘가 최선이야. 그런데 봐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약간 착시가 있죠. 착시가 있어서 저 활자의 획이 뭔가 리을의 획이 하나 없죠. 생략해도 우린 저걸 활자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심리를 잘 아는 거죠. 읽는 자의, 독자의 그 심리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사용성을 높이는 방법에다 썼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는 좀 더 재밌는 내용인데 바로 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어떻게? 바로 할까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사용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 디자인이라고 했죠. 경험 디자인은 뭐냐면 표현 자체가 실감나는 디자인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 이제는 이제 왜 우리가 경험 디자인을 해야 되냐면 이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이제 글꼴 디자인에도 페르소나가 있다. 요건 이따 또 얘기할게요. 또 세 번째, 글꼴로 감성을 전달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폰트가 자꾸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용자 접점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때 쭉 볼게요. 폰트는 사실은 태생적으로 기계화라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폰트는 기계화예요. 서체는 사실은 기계화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직접 쓰는 거를, 글을 직접 쓰는 거를 기계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감성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을지로 서체를 만들 때, 을지로 서체 아시나?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배민에서 최근에 나온 서체 중에 재밌게 만드는 게 을지로 서체예요. 을지로의 간판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때 그 간판들에 쓰였던 그 글자를 복원하면 좋겠다. 이런 출발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을지로의 간판들을 직접 쓰셨던 분을 찾아가서
좀 써달라 그랬어요. 그때 간판에 썼던 그 느낌대로. 그래서 그분이 쓰신 이게 글인데, 근데 이제 이걸 디지털화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기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쓰셨던 감성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기계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을지로체로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조금은 달라졌어요. 근데 어때요? 그 감성은 최대한 살렸죠. 뭐 크게 다른 건 모르겠죠. 분명히 다르긴 한데, 그죠? 자,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시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실제 사진을 반전시킨 게 아니고, 이게 실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글자를 거꾸로 해놨잖아요, 그죠? 자, 이 글자를 누가 볼까요? 앵앵앵앵 거리면서 이제 응급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누가 볼까요?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이 보겠죠, 그죠? 운전하는 사람이 뭘로 봐요? 백밀러, 그렇죠. 백밀러를 보면 이게 어떻게 글자가 잘 보이겠죠. 내가 서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그걸 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용자 위주의 디자인이라는 거죠. 물론 이쁘진 않지만 어쨌든 사용자를 이해한다는 거죠. 이제 너무 그 매체들이 달라졌어요. 그 매체에 맞게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경험들이 이어지고. 자, 우리나라에서 그 이북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보니까 점점 성공 가도로 오르고 있는데, 이북.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외국에는 엄청 성공을 했어요. 모든 그런 어떤 뭐랄까 정보들을 이제는 이북으로 다 받아보고 있어요. 외국에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성공을 못했을까요?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감성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에세이집을 본다?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정보지를 본다? 그럴 때 그냥 디폴트 폰트, 그냥 딱딱한 뭐 고딕? 이런 디폴트 서체로만 이거 책을 읽으면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뭐 300페이지나 되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의 이런 에세이집을 한번 보게 되면 이걸 300페이지를 그냥 고딕으로 한번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북이 성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 그 아이패드용으로 나올 때 저희랑 같이 계약을 맺고 저희가 이제 정말 책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책의 감성, 책의 경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자들은. 그 감성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외국의 그 이북들은 굉장히 그런 감성들을 존중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책 소리가 나요. 싹! 그리고 책이 넘어가듯이 싹! 그러면서 요즘에 첨단,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얼굴을 누르면 이 사람의 정보가 쭉 나와요. 이 사진의 정보가 나오고, 그건 디지털적인 어떤 그런 강점이잖아요, 그죠? 인터랙티브한 그런 강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감성은 어땠다? 마치 진짜 책을 읽는 것처럼. 그러면 있겠죠, 그죠? 이러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제는 어때요? 마치 진짜 막 사람이 쓴 것 같잖아요, 그죠? 이제 정말 사람이 멋들어지게 쓴 것처럼 그런 감성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서체들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저 보세요. 저기 멀티글립이라는 어떤 기술인데, 글자가 맨 앞에 나오면 큰 걸 멀티라는 얘기는 어자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어자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면 그중에서 맨 앞에 쓰는 거를 딱 보여주고, 그다음 맨 뒤에 나오면 다국어 어처럼 저렇게 제일 작은 거를 보여주고,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그걸 선택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자를 보세요. 끝에 나온 다자는 저렇게 길게 쭉 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다자가 저게 끝자에 나오는 다자처럼 길어지면 국자랑 부딪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크고
짧게. 이게 자동으로 선택이 돼서 이런 서체가 되는 거죠. 이런 기술들도 있어. 그거는 우리의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사용자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굵기도 이제 내가 정하는 거예요. 형태도 내가 정하고. 이게 이제 일러스트거든요. 이제 일러스트 기능 중에 서체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굵기도 조정하고 모양도 조정하고 이게 이제 베리어블 폰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하는 거야. 굵기도 내 마음대로, 모양도 내 마음대로. 이게 베리어블 폰트죠. 이제 글꼴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들어가 있어요. 어때요? 아이의 느낌 나나요? 아이들이 쓴 것 같죠? 그죠? 어떤 그 대학생이 쓴 노트 같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의 글씨예요. 이렇게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약간 페르소나하고 퍼스널리티하고 좀 달라요. 퍼스널리티는 내부적인 내적 성격이라면 페르소나는 외부에 보여지는 그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서체는 그런 외부적인 어떤 느낌들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블랙레터라는 서체거든요. 블랙레터는 실은 그 아주 저널리지, 정통 있는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그 권위 있는 어떤 책에 아니면 신문에 제호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라든지 이런 권위 있는 그런 잡지에 제호로 쓰는 게 블랙레터거든요. 왜 그럴까요? 블랙레터가 처음에 생겨날 때는 구텐베르크가 처음 이 블랙레터를 사용했어요. 그것도 성경을 제작할 때. 성경을 제작할 때 블랙레터를 썼어요. 굉장히 권위 있는 거죠. 그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권위지는 다 블랙레터를 제호로 쓰고 있죠. 근데 우리 래퍼는 또 이 래퍼 힙합에서 블랙레터를 또 쓰고 있죠. 나름대로의 뭐랄까 수액을 위해서 수액이라고 하죠. 수액을 보여주기 위해서 블랙레터를 씁니다. 이게 나름대로 서체의 페르소나예요. 자, 이게 이제 일명 스모체라고 하거든요. 일본어로 말하는 에도모찌라는 서체예요. 왜 스모체라고 하냐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라면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라면집에 많이 쓰기 때문에 라면체이긴 한데 스모 여기 있죠. 스모 선수들의 이름을 쓸 때는 항상 에도모찌체로 써요. 일본에서는. 왜냐하면 이 스모 선수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 스모 선수들의 그런 뭐랄까 스모 선수는 자기 자부심, 자기 명예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단명하거든요. 40세에 거의 죽어요. 왜냐면 너무 먹어야 되니까. 막 일부러 살찌우는 거거든요. 밥통 이만한 거 가지고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체중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명화 요코즈나거든요.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스모 선수들이 만들어져요. 그 때문에 스모 선수의 권위를 위해서 항상 스모체로 이름을 쓰죠. 이렇게 저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라면집 서체로 탈바꿈 됐는데 어쨌든 그런 권위를 페르소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벌써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북한스럽다. 이게 옥류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옥류체인데 마치 그 북한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나라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옥류체를 많이 써요. 우리가 딱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뭐 평양에 갔을 때도 저런 서체를 계속 썼는데 어때요? 딱 보자마자 벌써 우리는 저 북한스럽다는 느낌 딱 들죠. 실제는 안 그렇지만 우리는 활동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거죠. 저 어때요? 궁서체 쓰면 나 진지하다 라는 뜻이죠. 그죠? 나 궁서체다 그러잖아요. 자, 어때요? 여기 제가 이거 찍은 사진인데 정말 이분 되게 급한 것 같아요. 그냥 급해서 팝니다. 자, 글자에는 이렇게 나름 페르소나가 있어요. 샤넬이 1890년대에 이 샤넬이 좀 만들어져요. 1900년대 초죠. 1900년 초에 이 로고가 만들어져요. 코코 샤넬이 이 로고를 만드는데 지금은 전혀 자연스럽죠, 되게. 그리고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도 이거 쓰고 있죠. 근데 재밌게도 요 샤넬이라는 글자가 그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코코 샤넬이 저거를 인용해서 저 글자를 인용해서 이 로고를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한 혁신인 거예요. 그때에는. 왜냐면 1900년도 초에 이 그 산스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와 이거 괴상하다. 이거 괴상한데? 이랬어요. 그래서 그로테스크 산스라고 해요. 그로테스크라는 말이 괴상한데 이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로테스크 산스를 처음 채용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괴상하다는 생각 들겠죠. 그죠? 과감하게 쓴 거죠. 그 나름대로의 그 그로테스크 산스의 페르소나를 빌려온 거죠. 요거는 이제 코카콜라의 로고인데요. 처음에 코카콜라가 처음 이렇게 만들어지고 할 때 로고가 없었어요. 로고가 없어서 당장 로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그 코카콜라 전체 디자인을 담당했던 그러니까 프랭크 메이슨 로빈슨이 이분이 근데 여기는 잘못 나왔는데 이 사람의 그 서기 옛날에는 이제 그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타이핑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서기들이 이게 모든 장부들을 정리했어요. 서기들은 어때요? 글도 빨리 쓰지만 어때요? 글도 잘 쓰겠죠.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주로 서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에서도 서기 시킬 때 글 잘 쓰는 사람 시키잖아요. 그죠? 이 사람 글을 잘 썼는데 이게 이제 스펜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쪽 궁서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외국에도 이렇게 쓰는 형식을 스펜서라고 해요. 그 사람이 급하게 쓴 거예요. 이게 지금의 코카콜라의 페르소나가 되고 있죠. 그죠? 재밌게 메르세데스 벤츠의 홈페이지에 이게 지금 좀 바뀌었나? 모르겠네. 어쨌든 홈페이지에 그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도 다 이렇게 세리프 서체만 써요. 근데 사실 불문율이거든요. 이 그 뭐랄까 홈페이지에다가 세리프 서체를 쓴다? 왜냐면 홈페이지에다가 세리프 서체를 쓰면 어떠냐면 잘 안 익혀져요. 모던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리고 그래서 세리프 서체를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어때요? 얘네는 주구장창 세리프 서체를 쓰려고 해요. 왜냐? 너네들 안 읽어도 좋아. 안 읽어도 좋지만 벤츠가 생각하는 브랜드는 뭘까요? 벤츠가 생각하는 브랜드 그 에센스는 뭐냐면 럭셔리예요, 럭셔리. 그렇죠? 너네들 안 읽어도 좋지만 우리는 럭셔리해 이런 거거든요. 왜 그 조폭 두목들이 어때요? 발음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최민수 디스해도 되나 모르겠네. 배우 최민수 목소리 어때요?
잘 발음 못 알아듣거든요. 아, 재밌어 모르는구나. 일단 이렇게 그 조폭 그 두목들이 뭐랄까 말을 정확하지 않게 하는 거 같이 그런 거와 같이 뭐랄까 그래 그러니까 나는 럭셔리하게 보이지 그 나머지 뭐 글 안 읽어도 좋아 이런 거거든요. 그냥 이런 게 페르소나라는 거죠. 자 한번 예를 하나 가져올게요. 어때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쪽지를 받았다. 어떤 느낌입니까? 이런 쪽지를 받았어.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상대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뭐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 아주 알콩달콩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서체만 제가 바꿔볼게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때요? 무섭죠? 제가 한번 더 임팩트 있게 만들기 위해서. 혹시 영화 미절이라는 영화 아세요? 모르실 분은 모르실 거고 옛날 영화긴 하는데 예. 미저리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이렇게 서체가 극명하게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거를 감성 전달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걸 보여줬냐면 이게 타자기 서체거든요. 이게 옛날 회상을 하면서 옛날에 타자기의 느낌들을 낸 거예요. 이거는 타자기의 느낌을 냈지만 흉내만 낸 거고 실제 타자 서체거든요. 저게. 그래서 리얼리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감성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리얼리티를 살려서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연기를 리얼리티게 하는 사람하고 그냥 그렇지 않은 걸 그런 드라마를 보는 거하고 너무 틀리죠. 그 연기 못하면 주인공 연기 못하고 되게 답답하잖아요. 느낌 제대로 오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서체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건 손으로 쓰는 느낌이지만 사실 손으로 쓸 때 이렇게 못 써요. 수직으로 못 쓰거든요. 그런 감성을 제대로 살린 건 저거라는 거죠. 저게 더 리얼리티하다는 거죠. 목판체거든요. 목판을 흉내만 낸 거예요, 이게. 근데 저게 진짜 이철수 목판체거든요. 리얼리티가 다르죠. 그죠? 이게 엽서체라는 거예요. 엽서체. 컴퓨터에 있는 우리 엽서체인데 이거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요? 이거 가지고. 그죠? 이게 훨씬 더 엽서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거는 남자가 썼는지 여자가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봐봐요. 위에 건 남성이 썼고요. 이거는 밑에 건 여성이 썼어요. 그런 게 느낌이 나죠. 그런 감성들이. 이런 리얼리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감성을 전달하려면 리얼리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트렌드가 마찬가지지만 서체들이 계속 변화왔는데 그런 감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이렇게 닫힌 거에서 너무 닫혀 있으면 어때요? 닫혀 있으면 기계적이라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려 있게 디자인을 하고 좀 더 감성에 오픈된 마인드로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고딕을 디자인할 때도 이렇게 친절한, 부드러운 이런 감성을 담으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한국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한글은. 그 한국 사람의 그 감각에 맞춰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을 쓸 때 어떤 그 필기감을 첫째는 담으려고 했어요. 고딕이지만 모던한 고딕이지만 필기감, 그 순서 그걸 주려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굴림을 썼잖아요. 굴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일본 디자이너가 만든 거를 우리가 한글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디자인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젠이라는 거거든요. 젠이라는 건 뭐냐면 점점점 3단계에 의해서 곡선을 그려요. 그 일본식이에요. 우리는 어떻다? 기백. 딱 한 번 거서 한 번에 쫙 나가지 세 번에 걸쳐서 곡선을 그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백 한 번 딱 잡고 한 번에 촥 시원하게 긋는 게 우리나라식의 그런 곡선인데 그렇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옛날에 굴름은 이런 형태였지만 그걸 개선한 나눔 고딕은 이렇다. 마치 쓴 것 같은 느낌. 이제 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일본 분의 유명한 일본의 폰트 디자인 대가이신 분이세요. 저희랑 삼성 프로젝트 같이 하신 분이거든요. 토리노미 씨라고 그분이 만든 디자인이 히라기노 명주예요.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조형이 깔끔하고 선명하면서 균형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강의를 했는데 딱 이 장표 하나만 가져왔어요. 자기가 만든 거지만 이 자기가 만든 이 디자인보다 유치키 명조가 훨씬 좋은 서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죠. 우리는 현대식이고 굉장히 깔끔한데 이거보다 저게 더 좋은 서체라고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하신 게 봐요. 이 곡선을 보세요. 곡선을 보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고 수평이 아니라 뭔가 삐뚤어져 있죠. 저 삐뚤어져 있는 어떤 인간미? 그런 감성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자기보다 가독성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없지만 가독성을 떠나서 인간미가 훨씬 더 잘 들어가 있는 저 서체가 훨씬 좋은 서체다. 이건 뭐 CF 광고긴 한데 이제 글자도 즐기는 시대라는 거죠. 사용자가 즐기는 시대. 그냥 따다닥 있는 내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미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썼지만 통닭 쓰면 통닭이 탁 나오고 그거 이제 기술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즐기는 이제 시대라는 거죠. 글자를 유의하는 시대. 이거는 왜 어떻게 만들었냐는 이제 방법을 말씀만 드리는 건데, 치자를 쓰고 킨을 딱 쓰는 순간 키역을 쓰겠죠. 그죠? 그러면 이 책자는 없어요. 책자의 공간에다가 이 치킨 그림을 넣는 거예요. 치킨을 완성할 때는 싹 사라지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글자를 나름대로의 자기 브랜드로. 그 다음에 요즘은 유의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멍멍이가 아니고 이제 댕댕이라고 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괄도 내냄지라고 하죠. 팔도 비빔면인데 띵작극작 그러죠. 명작극작은 이렇게 글씨를 유의하면서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 툴로 쓰고 있다. 소리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긴 한데,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국립 도서관, 국회 도서관 로고인데요. 원래 플렉서블하죠. 행사가 있을 때 하고 행사가 없을 때 하고. 평소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기념일일 때 이런 걸 쓴다든지 굉장히 플렉서블한 그런 로고인 거죠. 이렇게 글자를 나름대로 재밌게 활용하고 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미술사조예요. 미술사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미술사조를 우리가 잘 관찰하다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세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점점 리얼리티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추상적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리얼리티를 더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큐비즘을 보는 큐비즘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리얼리티를 내려고 그러는 거죠. 평면적인 게 아니고 입체적인 차원에서 뭐 3D, 4D 이런 식으로 더 리얼리티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조는 달라도 사물에 대한 리얼리티 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얼리티가 살아있을 때 감성 전달도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도 훨씬 정확하게, 훨씬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체에도 이제는 정말 서체가 좋은 서체가 되려면은 사용성도 뛰어나야 되지만 그 이후에 이런 감성이 그다음에 경험이 살아있는 그런 글자여야 된다는 거죠. 글자로 이렇게 한자로 쓰면 활자라고 해요. 이 활자가 무슨 활자냐면 살아있을 활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살아있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 있나요? 아, 그래? 질문 혹시 있나요? 질문 안 받고 가면 또 보통 질문이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했나 봐요. 너무 완벽하게 할 때 질문이 없더라고요. 진짜 없나요? 어떻게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서 제가 좀 섭섭하긴 한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